전쟁이 끝난 날 고려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군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고려에서는 땅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개경에 닿기도 전 북경과 지방의 토지 문서들은 조용히 주인의 이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불타지 않은 논과 무너지지 않은 집, 전쟁과 아무 상관없어 보였던 평화로운 땅들이 하룻밤 사이 주인을 잃었습니다. 이 땅들을 가져간 것은 피 묻은 칼을 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내내 가장 조용했던 자들, 전쟁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패전의 책임조차 지지 않았으며 그 어떤 피도 흘리지 않았던 집안들이 이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계산해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전쟁에서 진 것은 고려였으나 전쟁이 끝난 뒤 3배의 계산서를 받은 것은 늘 힘없는 백성들이었다는 잔혹한 사실을 말입니다. 군대는 흩어졌고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땅에는 이미 낯선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임시관리, 전후, 정리, 국가수습. 이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은 진짜 주인들은 왕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서로 움직였고 혼인으로 얽혔으며 서로의 이익을 침묵으로 보장해주는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권문세족. 이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면 시작돼 약탈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왕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할수록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아남는데 급급해질수록 이들의 탐욕스러운 계산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전쟁은 고려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그 순간부터 고려의 속살은 아무런 소리 없이 베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성벽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고려에서 벌어지는 일은 칼의 전쟁이 아니라 소유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비정한 전쟁에는 패전 보고서도 승전의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사라진 땅과 그 땅에서 쫓겨나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만이 남을 뿐입니다. 땅은 한 번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팔로 한꺼번에 쓸어 담은 것도 아니었고 서슬퍼런 왕명을 내세워 눈앞에서 강제로 빼앗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땅은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정교한 절차를 통해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지방에는 낯선 명단들이 내려왔습니다. 전후정리 대상 토지, 임시관리 필요지역. 전쟁으로 인해 국가의 세정이 마비되었고 주인이 피난 중이거나 전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논밭은 한순간에 공백 상태로 분류되었습니다. 공백, 즉 주인이 없는 땅. 이 잔인한 행정적 정의가 내려진 순간부터 땅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되었고 바로 그 지점에서 누군가의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권문세족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나서기보다 관청이 먼저 판단하기를 느긋하게 기다렸습니다. 전쟁으로 세수가 무너진 고려 조정은 거대한 영토를 직접 관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관리의 권한은 자연스럽게 행정력과 재력을 갖춘 능력 있는 집안들에게 위탁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임시라는 이름의 권한은 이상할 정도로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임시관리는 곧 실질적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권문세족은 세금은 걷되 백성에게 보호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경계에 분쟁이 생기면 관청은 늘 문서가 있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언제나 단 한쪽, 이미 소유자가 정해진 쪽에만 존재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칼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를 내밀었습니다. 세금을 낼 여력이 없으면 땅을 우리에게 맡겨라. 대신 경작은 계속하게 해주게. 이 감언이설에서가 소유권은 넘어갔고 백성에게는 오직 노동만이 남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일구던 제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비극적인 과정에는 왕의 직접적인 명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명령하지 않았기에 국가는 책임질 필요가 없었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기에 그 누구도 이 부당한 소유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권문세족은 법의 허점과 왕권의 무기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법보다 더 잔인하게 움직였고 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왕보다 더 강력한 지배력을 구축했습니다. 칼을 들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려의 땅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소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고려의 진짜 문제는 얼마나 많은 땅을 잃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영원히 가지게 되었는가 라는 근본적인 모순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전쟁에는 패배의 슬픔도 승리의 환호도 없습니다. 오직 한 번 넘어간 소유권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고려의 심장은 그렇게 안에서부터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왕은 이 불합리한 일을 막지 않았는가? 왜 국가는 백성들의 울음소리 앞에 그토록 철저히 침묵했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이미 때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 순간 무언가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고려라는 이름의 영토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지만 고려 왕권은 그 대가로 거의 모든 것을 소진했습니다. 전쟁 중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비옥한 토지를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고 전무후무한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의 핵심 세원을 유력 집안들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변심하는 충성을 붙잡기 위해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집안들과 위험한 손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끝내놓지 못한 채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왕의 명령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너무 많이 남용되었고 그만큼 자주 무시되었습니다. 전쟁을 실제로 이끌었던 것은 왕의 고귀한 명령이 아니라 각지에서 자기 세력을 움직였던 집안들의 실질적인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왕은 여전히 명령할 수는 있었으나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잃어버렸습니다. 왕의 손발이 되어야 할 관청은 이제 왕을 대신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모든 판단을 차가운 절차의 영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 절차는 수많은 규정을 낳았고 규정은 교묘한 예외를 만들었으며 그 예외는 언제나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왕에게도 매일같이 전국의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더미 같은 보고서 어디에도 불법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역도, 위법도, 강탈도 없었습니다. 문서의 형식은 완벽했고 절차는 정당했으며 종이 위에 찍힌 모든 도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왕이 개입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개입할 명분 자체가 소멸해 있었습니다. 왕이 나서서 이 정교한 서류들을 뒤집는 순간 그는 스스로 세운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전쟁보다 더 크고 통제 불가능한 내란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무능함의 결과라기보다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체제에 갇힌 자의 비명이었습니다. 권문세족은 이 왕의 딜레마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왕을 대놓고 거스르지 않았고 왕의 인내심을 무례하게 시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에게 불가능한 선택지를 던지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왕이 도저히 개입할 수 없는 지점에서만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항상 법의 테두리 안쪽에서 합법이라는 안전한 경계선 안에서만 숨을 쉬었습니다. 왕은 나라의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나라를 움직이는 손은 아니었습니다. 손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문세족의 장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고려의 통치는 준엄한 명령이 아니라 비겁한 묵인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말하지 않은 것이 곧 암묵적인 허락이 되었고 왕의 무거운 침묵은 기득권을 옹호하는 새로운 규칙이 되었습니다. 그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왕은 나라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조차 이미 그의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고려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책임지지 못하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기득권의 탐욕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땅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이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잃어버린 그 찰나의 순간 고려의 백성들은 국가와 자신을 이어주던 마지막 생명줄을 함께 놓쳐버렸습니다. 고려의 농민은 국가 입장에서 단순한 피지배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 재정의 원천인 세금이었고 국방의 핵심인 군역이었으며 고려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하부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서 땅이 떠나자마자 이 견고했던 국가의 뿌리는 즉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권을 상실한 농민은 더 이상 국가에 직접 세금을 바치는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흘린 땀의 대가는 국가가 아닌 땅을 가로챈 권문세족의 창고로 먼저 향했습니다. 국가는 직접적인 세수 대신 거대 가문의 필터를 거쳐 정제된 한 단계를 건너뛴 보고서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구상의 숫자는 올라갔을지 모르나 국가 근거로 들어오는 실제 세수는 기형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가는 이 괴현상의 원인을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종이 위 장부는 완벽하게 맞았고 권문세족이 올리는 보고는 언제나 행정적으로 정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칼날인 군역 체계 또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땅을 가진 자만이 국가를 위해 병사가 될 의무를 지는 구조 속에서 소유를 잃고 소장농이 된 백성들은 더 이상 병사가 될 자격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은 군역을 피해 달아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이미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군역의 주체에서 삭제된 투명 인간들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려라는 국가는 전쟁 중일 때보다 더 급격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땅을 잃은 사람들은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버티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소유주가 바뀐 땅에서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강요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은 쥐꼬리만한 곡식뿐이었습니다. 흉년이 되면 가장 먼저 굶어 죽는 이들도 그들이었습니다. 결국 처절한 이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든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고 때로는 국경을 넘어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유랑자가 되었습니다. 국가는 이들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이제 국가의 통제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군역도 지지 않는 자들은 국가의 장부에서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백성이 줄어들자 국가는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부담을 떠넘겼고 그 독한 부담은 다시 더 많은 백성을 산으로 국경 밖으로 내모는 악순환에 닿았습니다. 붕괴는 아무런 소리 없이 그러나 치명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성의 성벽은 여전히 견고했고 왕은 장엄한 옥자에 앉아 있었으며 관청의 서류꾸러미는 매일같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떠받치던 바닥은 이미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고려는 외부의 적에게 패해서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빠져나가서 너무나 가벼워진 탓에 스스로 주저앉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권문세족은 탐욕스럽게 더 많은 땅을 가졌지만 정작 그 땅을 지켜줄 병사는 사라졌습니다. 국가는 더 많은 엄명을 내렸지만 그 명령을 실행하여 백성의 손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거대한 붕괴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칼을 든 반란도, 횃불을 든 폭동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적이 없이 안에서부터 서서히 증발을 벌이는 붕괴. 고려는 그렇게 찬란한 껍데기만 남긴 채 안쪽부터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회생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완전한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뿐이었습니다. 땅이 집중되자 그에 따르는 막대한 힘도 함께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자신이 감당하고 지킬 수 있는 크기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주인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주인을 갉아먹는 독이 되어 스스로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문세족은 탐욕스럽게 더 많은 토지를 손에 넣었지만 정작 그 방대한 영토를 유지할 지선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땅은 넓어졌으나 경작할 백성은 줄어들었고 수확은 해가 갈수록 불안정해졌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소장농들에게 가해지는 약탈적 압박은 점점 더 잔인하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줄어드는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그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내년의 세금을 미리 앞당겨 걷었고 수탈의 부담을 나누기 위해 서로의 영토 경계를 허물며 기괴한 연대를 맺었습니다. 이때부터 고려의 땅은 더 이상 하나의 집안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서로 얽히고 설킨 비정상적인 이해관계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독점은 필연적으로 협력을 요구했고 그 협력은 추악한 담합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맺어진 담합은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더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해 동맹을 배신했고 누군가는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자신들이 무력화시켰던 왕의
왕의 이름을 빌려 다른 집안을 압박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건문세족은 더 이상 하나의 견고한 기득권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며 언제든 물어뜯을 준비가 된 통제불능의 여러 권력 파편들로 쪼개졌습니다. 땅을 둘러싼 끝없는 분쟁은 매일같이 관청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건문세족의 수중에 떨어진 관청은 다시금 차가운 절차 뒤로 숨어 판단을 미루기에 급급했습니다. 절차는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원한을 고착시켰고 소유권이 커질수록 체제의 안정감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건문세족은 자신들의 부를 지켜줄 더 많은 사병을 원했지만 이미 백성들은 산으로 바다로 떠나 병사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더 강한 통제를 갈구했으나 정작 통제의 대중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의심의 시선과 끝없이 부풀려진 허황된 장부뿐이었습니다. 이 기괴한 구조 안에서는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지킬 최소한의 방법조차 잃어버렸고 너무 적은 것을 가진 자들은 생존을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는 개입할 물리적 힘이 없었으며 왕은 이 탐욕스러운 자들 사이를 중재할 도덕적 명분마저 상실했습니다. 건문세족이 쌓아올린 독점의 성벽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썩어 들어가는 상처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집중은 국가의 균형을 완전히 파괴했고 균형이 사라진 순간 모든 소유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고려의 몰락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서서히 늪으로 빠져드는 필연적인 과정이 되었습니다. 반란 하나, 전쟁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몰락, 이미 멈출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버린 잔인한 시간들, 너무 많이 가진 자들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고려는 더 이상 돌아갈 중심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무너질 것인가를 묻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오직 언제, 어떤 비참한 형태로 무너질 것인가만이 냉혹한 역사의 과제로 남았을 뿐입니다. 육락. 고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한 번에 허망하게 무너진 것도 단 한 번의 반란으로 갈갈이 찢겨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 나라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여전히 평온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은 작동했고 문서는 완벽했으며 왕의 명령 또한 종이 위에서는 여전히 서슬퍼런 효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보성의 성벽은 단단했고 관청의 장부는 매일같이 정리되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고려는 여전히 견고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껍데기 안에서는 잔인한 포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은 절차라는 가면을 쓰고 주인을 갈아치웠고 사람은 장구 속 기록에서 소리 없이 증발했습니다. 침묵은 곧 묵인이 되었고 무기는 다시 규칙이 되었으며 그 규칙은 오직 소수의 탐욕만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권력은 비대해졌으나 책임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국가는 겉보기에 멀쩡했으나 그 뿌리는 이미 안쪽에서부터 까맣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더 옳고 강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진실은 이 괴물 같은 구조를 누가 도대체 어떤 선택으로 멈추려 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파국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서늘한 결단과 마주하게 됩니다. 괴물을 낳은 이 나라 안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어 그 괴물의 배를 가르려 했던 단 한 명의 인간.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왕이 건문세족의 목을 겨눠야만 했는지, 그 선택이 숭고한 정의나 이상이 아닌 썩어가는 시체 위에서 내린 최후의 생존 전략이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고려는 외부의 적이 오기도 전에 내부에서 먼저 썩어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